갈 길은 상당히 멀죠. 멀어도 스타트를 끊었다는데 저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네옴시티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네. 크기가 서울의 5배라고 했는데 제작진에서 44배? 서울의 44배라고요? 44배 너무 큰데요? 그렇죠. 이거 네. 너무 큰데. 네. 그리고 그 비용도 700조짜리가 있고 1,400조가 또 나왔네요. 1,400조요? 네, 최근에 1,400조가 또 나왔네요. 스케일이 이게 스케일이 진짜 너무나 큰데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일종의 네옴시티라는 게 신도시잖아요. 예. 네. 1,400조로 그런데 와. 이게 지을 수 있나요? 1,400조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1,400조면?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신도시 있잖아요. 우리 네, 삼기 서울보다 신도시. 야, 44배 맞네. 그러니까 40배, 이게 40배 크기.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하나 지으면 우리 기반 시설 만들고 조성하는데 한 2, 3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건축비도 건설 회사들이 조달하잖아요. 네. 건축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근데 LH가 땅값이 없잖아요. 땅값을 빼야 되잖아. 땅값은 없죠. 네. 어. 그러니까 땅값 빼면 1,400조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건축비를 다 감당한다는 거잖아요. 분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반 분양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 땅 자체가 그러니까 왕조 건데. 그러니까 왕족이 자기들 이렇게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 서울이면 면적이 너무 큰데요. 44배면 네. 그런데 1,400 땅값이 조면 없으니까 1,400조도 되긴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기도 네, 하네요. 1,400조면. 네. 그렇죠. 홍해 인근 사막과 거기 산하까지 해서 서울의 44배 와. 크기고요. 근데 기반 시설 조성하는데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그리고 모래라서. 이번이 다 이제 당연히 저탄소 태양광에다가 네. 차도 이제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그 하늘을 나는 차 UAM을 또 염두에 두고 아. 건물들도 다 뭐 스마트 빌딩이겠죠. 사전 청약 될까요? 그 빈살만이 17일에 온답니다. 빈살만 네. 왕세자가 롯데호텔이라니까 거기 앞에 혹시 가서 네. 사전 청약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적 관점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오는 게 와서 뭐 원희룡 장관이나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재료 소멸이라는 아까 우리 김건진 부장 네. 그 이야기도 잘 또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목동 얘기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아까 하고 이분 하진용입니다. 우리 청취자 하진용님, 우리 청취자분 하진용님 초보 자영업자입니다. 우연히 영업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알차네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코너 가장 좋아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오늘 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규제 네. 지역 완화 있었고 갑자기 이제 목동 아파트 네. 재건축 블루 플랜트 청사진까지 나왔는데 규제 지역 완화부터 볼까요? 이번에 다 풀렸습니다. 지방은 이제 하나 남았죠. 세종시 풀어졌고요. 네. 인천 다 풀어졌습니다. 다 풀어졌고요. 이게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1곳에서 31곳 풀어졌고요.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9곳 풀어줬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남아있는 게 어디냐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어디냐라고 보면 서울은 하나도 안 풀어졌고요. 네. 서울은 온전히 그대로 있고. 남아있고요. 경기도는 4곳, 딱 4개를 남겨뒀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맞췄는지. 예. 과천, 성남시도 분당이죠? 분당하고 수정구 2개를 남겨 네. 수정구로 남겨뒀고요. 네. 광명, 하남 요렇게 광명, 네 개. 하남. 4개 빼고는 다 풀어줬다. 네. 그래서 요거 4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은 또 거기 3기 신도시가 그렇죠. 주변에 또 아무래도 생기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여기까지 같습니다. 있어서 네. 요거까지는 아직은 풀어줄 단계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 남았고요. 과천 남았고 성남 그리고 하남, 네. 광명.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투기 지역이라도 좀 풀어주는 시그널을 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아니 그래도 인천을 싹 다 푼 것이 왜냐하면 그 인천 주민들은 이미 네. 집값은
그쵸? 엄청 많이 큰, 떨어졌죠. 네, 송도도 2000,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못 걷느냐 했는데 네. 역시 이번에 풀렸네요. 풀려줬고요. 저는 관건이 송도를 풀어줄까에 네.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송도는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동탄 이신도시 최근에 많이 떨어진 지역들 우선으로 풀어줬다. 통계에 굉장히 좀 충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쪽으로 가면은 이제 목동 아파트. 네네. 목동 아파트도 드디어 이제 출발하네요.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네. 여의도 시범도 그렇고 네. 목동도 이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네. 물론 뭐 갈 길은 상당히 멀죠. 멀어도 스타트를 끊었다는데 저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아까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너무 또 섣불리 네. 이제 목동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야지라는 조급심은 좀 버려도 좋겠다. 네. 청사진은 제시했지만 제가 음마 아파트 얘기할 때도 1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음마가 목동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나? 더 빠르죠. 아닌가요? 더 빠른가요? 그 음마는 추진이 더 만들고요. 물론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뭐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 시간이라든지 그 입주 연도 이런 거 따져 보면 네. 목동은 또 단지별로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약간 목동이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나온 게 35층이고요. 네네. 하고 한 2만 가구를 이제 5만 3천 가구 2배 정도 가구 수를 늘리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목동이 단지별로 네네. 뭐죠? 그 속도가 네.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뭐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도 있고, 있고요. 지금 예.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고요. 용적률도 다 다르고요. 예. 신시가지가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있는데 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를 먼저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호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동이 과연 언제 될까? 이게 사실 1988년 정도 지었거든요. 예. 아주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마 아파트는 79년도, 그렇죠. 여의도 시범은 71년도, 50살, 43살인데 목동은 거기에 비하면 나이가 그 정도 먹진 않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빨리 왔다. 저는 빨리 시작됐다고 봅니다. 88년도면 엄청 빠른 거죠. 근데 뭐 서울시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보면 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더 무너지면은 부동산 외적인 어떤 뭐 금융시장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건가요? 그런 것도 감안이 됐고요. 이번에 어제였죠? 네. 10일 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네. 정부의 의지는 확실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공급 기반 위축.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키고요. 규제도 풀어주지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규제도 풀어주지만 공급은 일관성 있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PF 대출도 뭐 좀 감안해 준다라고 그렇죠. 하고 예. 이거 내용도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전진단도 연내에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우리 임대사업자 제도도 하겠다. 이 내용도 결국에는 저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둔촌주공만 하더라도 이미 삐끗했잖아요. 네. 2013년도 네. 내년에 입주해야 되는데 2020이죠. 네. 네. 2025년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서울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면 향후에 굉장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은 속도 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분위기라면 이렇게 목동을 풀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동 주변에 신정동, 뭐 강서구까지 난리가 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재건축 추진하기에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당국과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이 폭락할 거를 걱정하지만 네. 서울에 계신 분이라든가 현장에서는 네. 아니 뭔 폭락이야 지금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규제를 다 풀어주고 있다가 그나마 마지막 남은 게 금리인데 네. 금리도 이제 여기까지 올리고 됐어요 이러는 순간 다시 이게 집값이 들썩일까 봐 이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이렇게 막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 받은 분은 네. 아니 뭘 풀어준 거야? 서울은 하나도 안 풀어줬잖아. 그렇죠. 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풀어준 게 뭐가 있어? 경기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네. 그리고 과도한 상승의 피로감은 여전히 누적이 되어 있고 금리 인상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오히려 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목동 네.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번져나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금리에선. 예. 근데 목동은 호재죠. 그래서 아마 매물이 줄어들고요. 팔려고 내놨던 분들이 회수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부담이 보여지고 없었다. 이번에 왜 또 서울을 안 풀어줬느냐 반대로 예상을 하면 네. 아니 이렇게 재건축도 풀어주는데 규제 지역까지 풀어주면은 안전장치를 너무 다 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은 당연히 남겨두고 지금 투기 지역도 손도 안 댔거든요. 네. 그건 앞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씩 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여전히 굳건히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위기로 가보면은요. 앞서 이제 인천과 세종은 집값이 대구를 비롯해서요. 네네. 이제 많이 빠졌고 네. 서울이 아마 이 정도 빠지면은 진짜 큰 문제가 됐었을 큰 문제죠.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다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조금 거래는 되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동탄이라든지 송도라든지 거래가 되는데 하락 거래죠. 예. 호가로 거래가 되진 않고요. 초금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진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럼 한 2017년 기준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예, 빠졌다고 예,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닥 시그널을 볼 때 30에서 50% 정도 빠지면 우리가 바닥으로 이제 보는 네.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 빠졌기 때문에 기다렸던 실수요자들이 일부 유입이 되는데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현장 네.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를 때 같으면 하나 거래가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8억에 거래가 되면 다음 거래는 8억 5천. 9억 이렇게 네. 올라가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물론 규제 지역 풀리기 전에 제가 모니터링을 네네네.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냐면 8억 거래가 됐으면 나는 7억 8천에 거래할래. 8억 이상은 난 돈 안 줄래. 매수자들이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체결가가 이제 그 밑으로 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네. 매수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생각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더 낮춰. 7억에 거래됐으면 이번에는 6억 8천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규제 완화가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규제 완화 때문에 조금 더 올려줘도 되겠다. 풀리니까 주인들도 이제 큰 소리를 치면서 네. 조금 일시적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막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 시장은 어때요? 지금 상가 시장도 꼬마 빌딩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어렵죠, 나오는데 이게 어렵죠. 또 너무 극소수 분들의 이제 예. 거래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이제 관계가 없기 네.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요. 네, 뉴스도 통계를 안 나와요. 보더라도 상가도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과거 같으면 이제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이 죽으면 수요가 수익형 부동산 비주거용으로 옮겨 타는데 네. 지금은 원인이 똑같거든요. 금리, 대출. 최근에 작년, 재작년 꼬마 빌딩도 많이 올랐고요. 상가도 올랐는 이유가 주택은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규제 때문에. 비주택은 규제가 다 풀렸단 말이에요. 생활형 뭐 숙박시설, 네. 꼬마 빌딩 70%, 80%까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막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금리 올랐잖아요. 예. 악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 주변에 하셨던 분들도 지금 정기예금 금리 막 6.3% 막씩 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익형 부동산은 그 정도도 안 나오죠.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다가 완전히 안 기존 나옵니다. 대출의 비용은 올라가고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다.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서울 기준에서요. 1층 상가 수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3%. 예. 3% 나오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자본 이득, 자산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올라갈 리는 만무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작년 재작년에 예. 아파트 투자하려다가 규제에 오피스텔. 막혀가지고 예. 나 그냥 이거라도 할래. 저금리 시대에 뭐라도 해야 되잖아. 라고 유입하신 분들이 지금 뭐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오기도 좀 어렵습니다. 거래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차라리 아파트가 낫다. 거래가 되는 게 아파트는 금매라도 거래가 되니까요.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금매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상가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뉴스. 이제 우리가 종부세 너 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어떤 부의 상징이었는데 네네. 30만 명, 50만 명, 이제는 120만 명이 종부세를 낸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부자가 많아진 건가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아, 나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댓글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자가 120만 명이 된 건 맞고요. 내는 입장에서는 이제 또 울분을 토하죠. 왜 울분을 토하냐면 우리 공시가격이 1월 1일 기준이거든요. 네. 1월 1일 기준에서 4월 달에 발표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1월 1일이면 그것도 집값이 고점인 올 상황이죠. 1월. 올 예, 1월 예, 1일. 예.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아니 빠진 집값은 나는 집값 빠진 것도 억울해 죽겠고 대출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종부세는 고점 기준에서 세금이 나온다. 굉장히 열받죠. 그래서 지금 뭐 조세 저항도 굉장히 거셀 것 같고요.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한 120만 명 종부세 내는 게 내년으로 가면 네. 또 뚝 떨어지겠네요. 내년 되면 내년 뭐 1월 어떻게 조정이 공시가격이니까. 종부세 좀 예. 내려가겠죠. 예. 지금 분위기라면 공시가격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려가죠. 내려가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120만 명까지는 안 가겠죠. 당연히 한 100만 명, 90만 명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